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철군 계획을 구체화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한국이 당장 주둔비 10배 인상과 3,500억 달러를 현금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벌거벗은 채로 있게 될 것이라며 협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요구에 한국의 결단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항한 한국의 목소리는 전 세계가 주목하며 모두가 한국이 보여준 모습에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트럼프의 협박과 다름없는 위협 앞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리드, 미국 국방부 차관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창문이 없는 방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 체스말처럼 말하는 펜타곤에서 말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협상을 주로 맡았어요. 제 일은 무기를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항복하게 만드는 거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아침 발표를 하자 국방부조차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원한다면 지금의 10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하면 우리는 모든 군인, 모든 항공기, 모든 미사일을 즉시 끌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관세를 즉시 25% 인상하겠습니다. 언론은 이를 외교적 지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는 금융전쟁을 선포한 거였어요. 회의실에서 장군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시아 전략 책임자인 라이커 대령은 디지털 지도를 가리켰어요. 저 반도를 보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나라를 사칭한 반짝이는 휴대폰 공장일 뿐이죠. 미 해병대를 철수시키면 서울은 내일 아침 식사 전까지 끝날 것입니다. 방 안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서 와킨스 제독은 커피를 휘저었어요. 레이더와 미사일이 없었다면 북한은 2시간 만에 서울의 절반을 파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유엔에 신고하기 전에 황해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라 반짝이는 기기와 척추가 없는 의존적인 아이였어요. 여러분, 제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코미디가 아닌 결과를 원합니다. 저는 철줄 작전이라고 표시된 빨간 폴더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부담 분담을 10배로 늘려야 합니다. 그들이 거부하면 자동차가 먼저, 반도체가 2번째, 조선이 3번째입니다. 관세로 보복하는 것이죠. 그래도 합의가 없으면 괌과 오키나와로 미군 병력을 재배치하는 3단계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누군가 부드럽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은 기어갈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생각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이 가장 빠른 선생님이죠. 그간의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주한미군이 일부라도 빠져나간다고 발표하면 하룻밤 사이에 한국의 통화가 붕괴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도망치고 신용평가사들은 48시간 이내에 이를 무담보 영토라고 부를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요. 그들은 미국의 보호가 호의가 아니라 산소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자 굳은 장군들도 미소 짓게 만드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 메갈렌 장군이 펜을 테이블에 두드리더군요. 이미 대피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황혼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명령 후 48시간이 지나면 모든 미군 병력과 장비가 괌으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72시간 후에는 공중 엄폐가 멈추죠. 우리 없이는 한국의 영공은 가장 빨리 비행하는 사람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중국 동방 함대는 주말까지 황해를 건널 수 있겠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완벽한 역설이자 미국의 우산 아래 세워진 현대의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번영했고 도시는 빛났지만 모든 것이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주둔 기지가 없었다면 한국의 국경은 종이처럼 얇았죠. 한국과 담판을 지으러 출발하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전략을 다듬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존재가 한국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선포할 거야. 그 평화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라고 말하며 겁을 주는 거지. 그래도 굴복하지 않는다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협박하면 돼. 한국이 계속해서 버틴다면
주한미군을 싹 다 철수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될 거야. 저는 우정을 가장한 협박처럼 자연스럽게 들릴 때까지 대사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속삭였죠. 내가 서울을 떠날 때쯤이면 그들은 누가 목줄을 잡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그것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의실에 도착하게 됩니다. 회의실은 거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밝았습니다. 광택이 나는 유리 테이블은 모든 움직임과 조급함의 경련을 반영하고 있었죠. 제 맞은편에는 차분한 얼굴의 보좌관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박민호 국방부 차관도 있었어요. 저는 유럽, 일본, 걸프만과 했던 것처럼 이번 협상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유리에 부딪히는 종이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은 70년 동안 이 반도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담을 분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말이죠. 10배 인상이죠. 그게 새로운 기준입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두껍고 불편했어요. 그러자 박 차관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어요. 실망에 가까운 것이었죠. 그는 손을 접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리드 씨.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존중의 문제예요. 그 말은 칼날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세히 설명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대신 작은 리모컨을 두드릴 뿐이더군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회의실의 먼 벽이 파노라마 화면으로 변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2004년 이라크에서 촬영된 잿빛 혼란스러운 영상이었습니다. 미국 호송대가 IED에 치였습니다. 연기, 화재, 혼란. 그런 다음 혼란 속에서 어깨에 태극기를 두른 군인들이 프레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곳은 이라크 나시리아입니다. 아시나요? 라고 박 차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자이툰 사단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 해병대가 파견되었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싸움을 시작한 당신들이 아니라요. 영상에는 한국 군인들이 부상당한 미국인을 어떻게든 끌고 가며 총탄을 피해 자신의 몸으로 그를 가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다리에 총을 맞았지만 미국인이 안전할 때까지 대피를 거부했죠. 저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클립이 나왔습니다. IT 2010년이었어요. 잔해와 먼지, 비명이 가득했죠. 이곳은 IT 포르토 프랭스입니다. 82공수대 소속팀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미 쓰러져 있는 병원에서 생존자들을 끌어내는 등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72시간 연속으로 맨손으로 콘크리트를 파헤쳤습니다. 한국과 IT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맹국 미국의 요청으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죠.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대표단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뉴올리언스가 홍수로 익사했을 때도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카투사 엔지니어들은 페마팀 옆에서 무보수로 제 방을 재건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당신의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에 우한에서 시민들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미국 측에서 낮은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분석가 중 한 명이 그게 사실인가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러자 한국 보좌관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을 때였죠. 차갑고 수학적인 그래프였습니다. 당신은 분명 비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박 차관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죠. 자, 비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은 미국의 한국 원조와 한국의 미국 원조라는 두 열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익숙한 숫자 아래 1950년대 마샬 플랜 지원, 군사 지원, 경제 협력이 적혀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 부분이었죠. 두 번째는 한국이 미국을 도와준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기지 운영을 위한 연간 11억 달러 지원, 심지어 한국은 10년 동안 공동방위 R&D에 56억 달러를 투자했더군요. 93억 달러 상당의 토지와 인프라가 미군에게 임대료 없이 제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비재무적 기여, 인도주의적 파병, 공동구조 임무, 미군에 대한 의료 지원, 총합은 하단에 나타났습니다. 추정치 412억 달러. 만약 우리의 동맹을 돈으로 측정한다면 박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당신에게 빚진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주둔비를 10배로 올리려거든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이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보좌관 말로우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이건 브리핑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박 차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손짓을 했는데 벽에는 예상치 못한 이름들이 디지털 조명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들은 당신의 부하들과 같은 깃발을 달고 외국 땅에서 전사한 한국인 군인들입니다.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에서 말이죠. 당신들만 한국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도 동맹국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거든요. 부상당한 미군 레인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를 흘리고 있는 젊은 한국 의료진이 카메라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지 10분 후에 그는 사망했습니다. 라고 박 차관은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군인에게 마지막 모르핀 주사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침묵은 무겁고 후회스러운 다른 느낌이었죠. 그는 다시 제게 눈을 돌렸습니다. 리드 씨, 당신의 역할을 이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에게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겠죠. 하지만 충성심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동맹을 위한 희생은 어떻게 측정할 생각이죠?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차관님, 당신은 미국의 존경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박 차관이 부드럽게 끼어들었어요. 존경은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요구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보호를 위해 협상하는 고객처럼 대우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피를 흘리며 당신들과 함께 지었고 다른 누구도 원하지 않을 때조차도 미국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굳은 동료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괌 앞바다에서 해군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미국 선박 한 척이 태풍에 휘말렸고 조난 신고는 미국 선박이 아닌 한국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이 받았습니다. 한국 선원들은 반쯤 익사한 미국인들을 갑판으로 끌어올려 담요로 감쌌어요. 박 차관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달러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리드 씨. 우리는 목숨을 구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데이터보다 더 강력한 존엄성 아래서 제 주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웃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아무것도 증명할 것이 없다는 듯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와 비용 효율성과 전략적 부담에 대한 문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그 말이 터무니없이 느껴졌어요. 제 팀원 중 한 명이 우리는 바보처럼 보인다.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번째 회의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죠. 미국 최고의 천재 협상가라고 불리던 제가 한국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대로 괴멸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아직 협상은 몇 번 더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른 채 다음 일정을 소화하러 떠났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를 향해 내려오면서 헬리콥터 블레이드가 아침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위에서 보면 캠프 험프리스 기지는 마치 미국 도시가 한국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주택, 축구장, 학교, 병원이 끝없이 늘어섰어요. 잠시 동안 캔자스로 돌아간 듯한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신경 쓰였습니다. 너무 완벽하고 너무 새롭고 너무 광활했거든요. 착륙할 때 공기 중에는 희미한 연료 냄새와 신선한 아스팔트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헤이즈 장군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규율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자세, 단단한 어깨, 꾸준한 눈빛, 소리를 지르지 않고 권위를 지닌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험프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드 씨.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휘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유리벽으로 장식된 건물은 매니큐어를 칠한 잔디밭과 동일한 집들로 가득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벽 안에는 비무장지대에서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실시간 작전,
물류지도, 기상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대한 모니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기지는 조용하고 정돈된 생활로 가득 차 있었죠. 헤이즈는 이것은 미국 본토 밖에서 가장 큰 미군 시설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어서 다행이에요. 그는 약간의 재미를 느끼며 고개를 살짝 돌리더군요. 미국이 이 시설을 구축했다고요?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당신은 먼저 무언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 한 개가 놓여 있었어요. 헤이즈는 태블릿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는 비용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이것을 읽어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무 데이터 줄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찡그렸습니다. 페이지에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캠프 험프리스 건설 108억 달러, 그중 106억 달러는 대한민국이 지원합니다. 연간 기지 유지 보수, 주거비, 공공요금 13억 달러 한국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미군 가족을 위한 새로운 학교, 미국식 슈퍼마켓, 의료센터 등은 모두 한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만, 그들이 이걸 지불했다는 건가요? 미국이 아니라요? 헤이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다요. 이 기지의 모든 도로, 모든 전력선, 모든 유치원 교실 등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우리의 동맹국들 중 미국의 가장 큰 헌신을 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진심으로 미국의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부담을 미국이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저를 파견 보낼 때조차도 한국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니 믿지 말라고 했죠. 그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에 필요한 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른 법이죠. 그는 지평선을 가리키며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초등학교 보이시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교육부 기준에 맞게 설계했어요. 길 아래에 병원이 보이나요? 한국 납세자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 지었어요. 심지어 한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인 직원들이 고용되어 있는 소방서까지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 하얀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각은 미국의 어느 교외 지역과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군들의 적응을 위해 정말로 미국을 한국으로 그대로 옮겨왔어요. 주한미군 자녀들은 영어 단어로 표시된 코트에서 농구를 했습니다. 모든 깃대에는 양국의 색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죠. 그들은 우리에게 집을 주었습니다. 헤이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아직도 의심을 받고 있을 뿐이네요. 그의 말이 따끔거렸습니다. 태블릿으로 돌아섰습니다. 유틸리티, 토지 이용, 인프라 등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지를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임대료 없이 제공했습니다. 총 추정 가치는 20년 동안 350억 달러였어요. 헤이즈는 다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돈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군 기지 하나만을 위해 전체 고속도로를 구해하고 지역 사회를 이주시키고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지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험프리스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한국 가정이 이사해야 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소규모 농부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보상했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땅을 포기한 거예요. 이 동맹을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전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위한 희생이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제 말을 부드럽게 잘라냈습니다. 그는 사실이 아닌 거짓말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진 어떤 동맹국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많은 것들을 주고 희생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안보 무임승차국은 놔두고 한국만 공격하고 있어요. 저는 수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98%, 한국은 미국을 위한 모든 것의 98%를 부담하고 있었어요. 헤이즈는 저에게 다른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수치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요. 평택, 오산, 대구 기지의 인프라 업그레이드, 총 기부금 187억 달러.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독일이 미국 기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중 약 5분의 1 정도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오직 한국만이 동맹을 따르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군인들이 햇볕 아래서 군복을 환하게 입고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건설 크레인이 스카이라인을 점치고 있었죠. 기지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미군 기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던 거였죠. 한국은 왜 그렇게까지 하나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동맹국들처럼 아니오라고 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쓰고 많이 주는 거죠? 헤이즈는 기대 쪽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기 때문이죠.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1950년 겨울을 기억합니다. 동맹국이 오지 않을 때의 상황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비롯된 조용한 수치심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에 완전히 바보가 된 느낌마저 들었죠. 그러나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캠프 험프리스를 살펴보고 있을 때였어요. 제 맞은편에는 조지아 주 출신의 어깨가 넓은 흑인 병사 마커스 힐 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한국어로 식당 내의 젊은 한국인 웨이터와 웃고 있더군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 묻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억양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 재파견 오겠다는 말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젓더군요. 아니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영원히요. 테이블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도대체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서 왜 한국 같은 국가에서 살겠다는 것인가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저를 완전히 합주기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폴란드, 독일 등 모든 곳에 배치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곳들은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요? 그는 창문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평택의 넌사인이 황혼을 배경으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숨을 쉴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아무도 저를 위험한 사람처럼 쳐다보지 않아요. 아무도 제 피부색 때문에 도망가지 않죠.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저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군복을 입고 지나가면 고개를 숙여요. 저는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중 한 명인 시몬스 상병이라는 젊은 헌병은 제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녀는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다시는 LA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찡그렸어요. 안전하다고? 휴전 국가인 한국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자정에 공원에 걸어갈 수 있어요. 보호자도 없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요. 그는 덧붙였어요. 저는 미국에서 차까지 걸어가는 데만 해도 후추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죠. 위험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아이들조차 미국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행동들을 당연하다는 듯 할 수 있어요. 저희 주변에 몇몇 군인들이 알면서도 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잔을 들었어요. 안전을 위해? 그는 농담 반쯤 하며 말했고 모두가 보리차 컵을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나중에 디저트를 먹으며 한나라는 한국계 미국인 통역사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텍사스에서 자랐지만 육군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지 알면 놀라실 겁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영어를 가르치는 전직 미군 해병대원,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미 공군 장교, 심지어 떠나지 않는 미군 대령 몇 명도 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려 현재 한국의 영주권을 가진 미군 제향군인이 2,000명이 넘습니다. 라는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제복을 입은 남성들이 한국인 아내 옆에 서 있었어요. 도대체 왜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나는 미소를 짓더군요. 한국은 미국이 진작에 잊은 존엄성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창밖에는 따뜻한 불빛 아래 도시가 부드럽게 진동했어요. 미국처럼 사이렌도 없고 소리도 지르지 않으며 혼돈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 소리, 횡단보도 삐소리가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등 희미한 질서의 리듬이 들렸어요. 옆에 있던 마커스 하사가 다시 몸을 기울였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정겨운 사람들이거든요. 아이들은 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해요. 경찰은 소리를 지르지 않고 도와주죠. 심지어 청소년들도 노인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고향보다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또 다른 군인인 카터 중위도 합류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출신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파견이 끝난 후 다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라고 그는 말했어요. 하지만 제 딸은 우리가 돌아갈 거라고 말했을 때 울었습니다. 딸은 아빠, 왜 모두가 친절한 곳을 떠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 안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지만 그 이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조차도 매우 흔한 총기 범죄, 약물 범죄 등이 아예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국을 낭만화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몸짓으로도 볼 수 있는 진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카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미국에서 저는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곤 했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제 아들이 팔이 부러졌고 그들은 바로 그를 치료했어요. 보험 싸움도 없고 서류 작업도 없었죠. 그들은 그냥 아들을 고쳐주며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병원비는 무척이나 저렴했거든요. 미국에서는 팔이 부러져도 비싼 의료비 때문에 참아야 하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국가였어요. 그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이 나라는 서류 작업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미국과는 정반대의 나라라는 거죠. 제 옆에 앉아있던 장군, 라이트 대령이라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산에 사는 제 이웃은 은퇴한 미군 소령입니다. 그는 수원 외곽에 작은 농장을 하나 샀더군요. 딸기를 재배하고 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한국에서 죽을 거라고 하더군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라이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말해줬어요. 은퇴 후 처음으로 자신이 유용하다고 느낀 곳이라고 말이죠. 한국인 지역 주민들은 그를 멘토처럼 대합니다. 아이들은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죠. 한국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그를 위해 온실을 함께 지어주고 트랙터를 고치는데 도움을 주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자신은 미국에서는 고장난 시스템에 잊혀진 사람일 뿐이지만 여기 한국에서만큼은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커스에게 집이 그리우냐고 묻자 마커스는 웃더군요. 솔직히 바베큐 소스가 그리워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한국식 바비큐가 그 맛을 보완해줘요. 그래서 딱히 그립지 않습니다. 테이블 전체가 웃었지만 유머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저는 기지밖의 조용한 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카페의 너는 부드럽게 깜빡였어요. 한국인 커플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여학생들은 벤치에서 간식을 나눠 먹었고 한 노인은 편의점 앞에서 낙엽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리듬 속에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윽고 작은 놀이터를 지나갔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며 밤새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의 두 명의 미군이 근처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은 저녁 식사 때 본 적이 있는 라틴계 남성이었습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라고 그는 말하더군요. 미국에서 어두워진 후에는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울타리와 경보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그들은 신뢰를 쌓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죠. 그날 밤 저는 달빛 아래서 펄럭이는 쌍둥이 깃발 아래에 서자 저는 한국이 민주주의의 자칭 수호자인 미국조차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 질서를 형성한 사회였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왜 이렇게 많은 미군들이 떠나지 않는지 깨달았습니다. 편의성, 문화, 심지어 안전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희귀한 것에 관한 것이었죠. 한국인들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평생을 보낸 군인으로서 그것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깃발, 어떤 월급, 어떤 약속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협상에서 제가 과연 한국을 이길 수 있을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협상가인 제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 다시금 헤이즈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아무리 한국을 옹호하고 있더라도 아무튼 그는 미군 소속이었으므로 이번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다양한 한국의 약점을 알려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캠프 험프리스에서 헤이즈 장군은 얇은 미소와 두꺼운 파일로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정말로 미국이 카드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태블릿을 테이블 너머로 미끄러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정말 거인을 똑바로 세우고 있는지 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는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즉시 무역로, 제조 허브, 에너지 라인의 지도가 나타나 모두 한 지점에 모여있는 한국이 나타났어요. 미 국방부는 이를 전략적 의존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현재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단검이었습니다. 미국 방위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첨단 반도체의 38%가 한국산이었어요. 미사일, 위성, 레이더 모듈, 심지어 유도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산 실리콘으로 작동했죠. 헤이즈는 한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6개월 이내에 미국 방위망의 절반이 실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다른 차트를 확대했습니다. 메모리 칩. 한국은 이 분야에서 전 세계 점유율 60%입니다. 디램이요? 61%죠. 국방 디스플레이용 올레드 패널은 34%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미국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직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오려면 멀었거든요. 저는 찡그렸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들을 협박하는 거죠? 우리의 협박에 한국이 기분이 상한다면 그대로 미국에 대한 공급을 끊으면 어쩌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자 그는 짧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오만이 전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다음 슬라이드인 리튬 배터리였습니다. 고밀도 방산 배터리의 91%와 전기차 인프라의 80%가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SK, LG, 삼성, 모든 F-35, 보조셀, 모든 해군 드론, 모든 위성에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이러니를 원하시나요? 테슬라가 미국보다 더 한국적입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에 더욱 의존하고 있죠. 한국 없이는 테슬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의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 드론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멋진 전기 차량이 박물관 작품이 됩니다. 저는 악마의 옹호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대만으로 옮길 수는 없을까요? 분명 한국만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제 말에 그는 거의 비웃을 뻔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2세대 뒤처져 있고 대만은 파운드리 공정이 전부예요. 한국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설계자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만든 칩이 없으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부산에서 롱비치, 시애틀, 샌디에이고까지 이어지는 해운 항로의 그물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태평양 화물의 28%가 한국 해운 노선을 통해 운송됩니다. 라고 헤이즈는 말했습니다. HMM, 현대글로비스, 페노션 등 이 이름들은 워싱턴에서는 크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상 미국 경제의 동맥입니다. 이 이름들이 멈추면 미국은 2주 만에 공황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패닉이요? 제가 반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2주 만에 롱비치 항구가 쾅쾅 소리를 냅니다. 식료품 물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조립 공장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부족해지겠죠. 3주가 지나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식료품, 진열대가 반쯤 비어있게 될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한국이 재채기를 하면 미국은 폐렴에 걸립니다. 그는 더 나아가 울산조선소를 보여주며 투광등 아래 광활하고 눈부신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0%, 전체 유조선의 절반, 컨테이너 톤수의 40%를 건조합니다. 반면에 우리 해군의 건조선은 10년 동안 24시간 작동해도 그 생산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의 신형 구축함이 지연되는지 궁금하신가요?
한국이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철강을 만들기 때문이죠. 이래도 미국이 한국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셈인가요? 이어진 침묵은 국방부의 어떤 논쟁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그는 한국은 또한 전 세계 제트 연료의 12%를 정제합니다. 미국의 함대는 한국이 정제한 기름을 태우죠. 우리의 항공모함은 디젤로 움직입니다. 한국이 밸브를 닫으면 제7함대는 나흘 만에 마비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일이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반복했습니다. 트럼프가 겸손함을 배우는 데는 고작 나흘 만이 걸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헤이즈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커피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미국은 한국을 마치 하청업체처럼 대하지만 한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은 결국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사이버 보안은 한국 기술로 작동하죠. 또한 삼성 모뎀, LG 광링크, SK텔레콤 위성 등 한국은 알고 보면 미국이 자랑하는 디지털 신경계를 대신 구축한 상태입니다. 헤이즈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부품, 선박, 에너지, 심지어 육지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기지를 수용하고 무기를 제작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보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죠. 한국은 미국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인들을 오히려 안전하게 지켜주죠.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그들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들이 이런 미국의 압박과 협박에 지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요. 만약 그들이 그냥 멈추기를 선택한다면, 전쟁도 항의도 아니고 그냥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경제 영향 시뮬레이션, 한국 수출 30일 중단 빨간색 글씨로 미국 GDP는 단 한 개월 만에 4.6% 급락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국방작전 준비 상태는 47%만큼 급락했죠. 공급망 복구 시간은 최소 18개월이었습니다. 18개월 말이에요. 한국이 코드를 뽑는다면 미국은 기계를 재시작하는 데 1년 반이 걸린다는 소리였어요. 헤이즈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우리의 환상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에 대한 공급망을 끊겠다고 선언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동맹을 맺을 자격이 없는 한심한 국가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기지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평택의 스카이라인은 크레인, 컨테이너 스택,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빛나는 먼 공장 등 회로처럼 반짝였어요. 살아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 나라가 강력해지기 위해 외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숫자가 한국의 강력함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70년 동안 한국은 감동을 주기 위해가 아니라 견디기 위해 재건해왔습니다. 한국은 외국의 기지를 위해 농지를 희생하고 신뢰를 위해 이익을 희생했으며 이제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지탱하는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심지어 미국이 의심을 품을 때조차도 안정성, 혁신, 정밀성을 제공했죠. 저는 우리가 그들의 방패라고 생각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깃발 아래에 서 있을 때 하나는 오래되고 강력하며 다른 하나는 작지만 굴하지 않는 깃발 아래에 서자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힘 뒤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앞에 있었죠.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시 협상을 위한 회의장에 들어갔어요. 한국 국방부 고위관리는 그저 말없이 보고서를 올려놓더군요. 태평양 사령부의 임무 핵심 데이터인 물류, 정찰, 통신의 71%가 한국 네트워크를 통과하거나 서울의 데이터 센터에 미러링 되었습니다. 서버는 단순히 연결된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었어요. 플러그를 당기면 태평양 극장의 절반이 어두워지고 말았죠. 한국은 그저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저를 침묵시킨 것입니다. 평택 물류 허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동화된 크레인 행렬이 24시간 시계 태엽처럼 차량과 장비를 움직였는데 이를 실행하는 한국형 AI 시스템은 저희도 모르게 인도 태평양 공급망 전체를 최적화하고 있었어요. 그는 당신들의 항공기는 날 수 있지만 우리 시스템이 없으면 착륙할 곳이 없을 것이라며 정중한 미소를 짓더군요.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국방부 관계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해왔거든요. 주한미군 분담금 10배를 내라고요? 차라리 그냥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세요. 왜 돈은 오히려 한국이 받아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까? 미국 태평양 항공기의 42%가 한국 시설에서 서비스되거나 개조됩니다. 인도 태평양군의 물류 처리량의 38%가 한국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항구를 통해 유입되죠. 그리고 태평양에 미국 해군 데이터 노드 11개 중 9개는 부산의 해저 네트워크를 통해 동기화되고 있어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완전히 영향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은 중국의 패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분하지만 그의 말이 옳았어요. 한국의 물류 및 디지털 중추가 없다면 미국의 태평양 준비 태세는 21일 이내에 47% 하락할 것이라는 미 국방부의 자체 내부 예측이 이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역 분쟁에 대한 평균 대응 시간은 3배로 증가하고 미국 동맹국 간의 정보 동기화는 기능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즉, 주한미군 병력이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기도 전에 억지력이 무너질 거라는 뜻이었죠. 함께 한국으로 왔던 미군 제독은 결국 회의가 끝난 뒤 주먹을 내려치고 말았어요. 젠장, 우리가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한국이 미국을 능가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당연하게 여겼던 정밀함, 신뢰성, 그리고 내구성을 단순히 완벽하게 해냈을 뿐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기지만 제공한 것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인프라를 구축했고 항구 엔지니어, 네트워크를 하인이 아닌 조용한 건축가로서 제공했죠. 그간 한국의 시스템의 조용한 효율성 덕분에 태평양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미국산 미사일 방어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던 AI 프로토콜도 이제 한국산 프로세서로 구동되고 있어요. 한국의 사이버 방어망이 없었다면 태평양 사령부를 겨냥한 적대적 디지털 침입의 90%가 미국 시스템에 직접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반짝이는 서울 스카이라인 위에 서서 역사가 어떻게 반전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반도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 엔지니어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을 지탱하는 것은 한국의 기술, 규율, 안정이었죠. 방패가 회로가 된 것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군 위협을 계속한다면 한국만 약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미군을 기능하게 만든 숨겨진 그물망인 자체 신경계를 해체하는 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절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모양이었죠. 저는 결국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긴급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미국이 그동안 외면했던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하더군요. 주한미군 철수 후 1년 이내에 미국의 지역 영향력은 48% 감소할 것입니다. 일본, 괌, 필리핀에 있는 미국 기지는 한국의 물류, 주유소, 레이더 동기화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들 기지가 없다면 미국 항공기는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8시간의 비행시간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신속 대응 임무의 성공률은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되죠. 다음은 재무보고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의 10배인 연간 약 1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제시했는데 한국이 매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창출하는 총 경제적 가치가 640억 달러를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방위 계약, 항공 우주 부품, 반도체 공급, 조선, 물류 등이 포함되며 각각 한국 기지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은 우리 경제를 보호하고 있던 셈이었어요. 저는 미국이 한국에 진출하는 데 1달러를 쓸 때마다 경제적 수익이 13달러씩 증가한다는 차트를 응시했어요.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신성한 이자율을 가진 투자였음에도 트럼프는 이에 10배를 요구하는 거였어요. 결국 협상은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상황은 바뀌었고 분위기는 반전되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답을 찾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더 많은 지불, 더 많은 준수, 더 많은 충성심 증명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에 왔지만
이제는 충성심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사무엘 하퍼 장군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는 당시 전설이자 한국전쟁의 영웅, 태평양 사령부의 최연소 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40여 년 전 한국에서 은퇴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저는 기차를 타고 그가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해안마을 속초로 갔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맑았고 유리창 너머로 무에서 유를 재건한 나라의 상징인 동해 위로 풍력 터빈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더군요. 마침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택이 아니라 물이 내려다 보이는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현관에는 한국 국기 옆에 오래된 미국 국기가 깔끔하게 접혀 있었죠. 그는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무장해제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왔다고? 그는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갈라져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떠나는 것에 대해 물어보러 왔지?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앉으라고 손짓하더군요. 잘 봐. 내게 뭔가를 물어보러 왔지만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 커피를 마시며 그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51년 그가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가장 추운 겨울이었어. 중국의 방역으로 부대가 끊겨버렸지. 우리는 36명의 미군, 어쩌면 60명의 한국 군인으로 이루어진 협곡에 갇혀버렸어. 밤이 되자 우리의 희망도 무너졌지. 그때 일이 일어났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도망가기를 거부했거든. 한 한국인 하사는 내가 다리를 맞고 희망을 완전히 놔버린 채 쓰러져 있자 기관총 사격을 받으면서도 반마일 이상을 날 업고 다녔어. 피를 흘리며 나를 업었고 그는 총알에 맞아 팔이 부러졌음에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았지. 그는 의무 텐트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 같은 미군 동료들도 나를 포기했지만 한국인들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야. 그는 잠시 멈춰서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그 덕분에 해냈지만 그는 결국 해내지 못했어. 의무 텐트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그는 그대로 쓰러진 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거든.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말에서 멀리서 들리는 총성의 메아리가 들렸어요. 한국인들은 그날 내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어. 라고 하퍼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미국에서는 형제애를 슬로건처럼 이야기하지. 쓰러진 동료를 절대로 두고 가지 말라는 그런 슬로건 말이야. 그러나 한국에서 그건 본능이야. 그들은 누구도 남기지 않아. 명령 때문이 아니야.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이지. 그는 저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미군의 신조인 절대로 부상당한 동료를 홀로 남겨두지 말래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바로 한국이야. 한국 전쟁 당시 우리가 먼저 그들이 하는 것을 봤어. 그 군인들은 서로를 위해 지옥을 기어다녔고 우리는 그들의 용기를 빌렸을 뿐이야. 멋지고 고상해 보이는 그 슬로건은 전부 한국을 그대로 베꼈을 뿐이라는 거지. 목이 조여졌습니다. 장군님, 진심으로 정말 미국이 한국에 그렇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러자 그는 슬프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존? 그는 강조를 위해 지팡이를 바닥에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거울을 잃어버리는 셈이야. 명예를 걸고 싸우는 법, 잿더미에서 재건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지. 미국은 동맹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야. 그런 나라에 희망과 미래가 있을 리 없어. 그는 지평선 위 현대한국의 스카이라인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창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저기 보여? 이 나라는 한 번 죽었고 강철보다 더 날카롭게 돌아온 나라야. 그들은 동정을 구하지 않아. 그들은 그저 묵묵히 건설할 뿐이지. 그래서 이들이 혁신하는 거야. 한국인들은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거든. 말해봐. 도대체 어느 국가에서 그런 충성심이 찬란함에 쌓여 있지? 대답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퍼는 한숨을 쉬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나는 원래 한국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어. 워싱턴에서 진급 제안까지 했지. 하지만 나는 결국 남기로 했어. 여기서 본 것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 나는 이곳에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봤어. 부츠를 신지도 않고 서리에 물린 손가락을 가진 소년이 참외에서 동료를 들어 올리며 함께 가자 라고 외치는 것을 봤어.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야. 나는 현지 한국인 간호사와 결혼했어. 두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을 키웠지. 그리고 매일 아침 나는 깨어나 죽음을 거부한 이 땅에 감사하고 있어. 이 땅은 내게 가족을 주었고 다시 믿음을 주었거든. 그러자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워싱턴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 그들은 동맹이 거래라고 생각하거든. 더 많이 지불하고 더 많이 받는 그런 것 말이야. 하지만 이건 슈퍼마켓이 아니야. 이건 언약이지. 그는 천천히 서서 현관에 있는 두 개의 깃발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여? 한국과 미국은 고객 관계가 아닌 형제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두 깃발을 나란히 두고 있어. 성조기는 자유를 상징해. 태극기는 회복력을 의미하지. 함께라면 바로 생존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저는 그에게 몇 주 동안 가지고 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군님,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이 정말 몰락할 것 같나요? 그 물음에 그는 눈을 고정한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은 애초에 패권국으로 발돋움할 수도 없었겠지. 그는 오래된 책장으로 걸어가 액자에 담긴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은 그와 젊은 한국 군인들의 흑백 이미지로 헬멧의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고 눈은 반항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낙동강에서 방어선을 지켰어. 그들이 없었다면 한국도 없었을 것이고 한국이 없었다면 태평양 동맹도 없었을 거야. 오늘날 그 정신은 미국의 제트기 위성, 선박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어. 한국은 미국이 감사 인사를 잊었더라도 항상 미국의 하늘을 지켜주고 있지. 그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세기바렌 잉크로 쓴 6개의 이름이 모두 한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돈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야.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싸운 거지. 액자를 내려놓으며 그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나는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은 한 남자에게 목숨을 빚지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국가의 안정을 빚지고 있지. 미국은 기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청구서에 대해 논쟁할 수 있지만 일부 빚은 달러로 갚을 수 없는 법이야. 트럼프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야 해. 방은 다시 조용해졌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장군님, 제가 속삭였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으셨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이 되어야 할 것을 찾았으니까. 정직한 일, 고난 속의 명예, 깨지지 않는 공동체. 그걸 여기서는 우리에겐 없는 단어인 정의라고 불러.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연민을 의미하지. 그는 제게 커피 한 잔을 더 따라주었습니다. 한국은 나를 2번 구해줬어. 한 번은 전장에서, 한 번은 삶에서.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기로 결정한 거야. 미국이 아니라 말이야. 저는 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지금껏 해온 일을 생각해보니 임무, 데이터, 협상 등 모든 것이 갑자기 작고 유치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퍼는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한국이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착각하지 마. 사실 우리가 그들의 보호가 필요한 거야. 그들은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지지했는지 상기시켜 주거든. 우리가 왜 한국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했을까? 지금 우리는 그 정신을 잊었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정신을 아직까지도 간직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지. 그게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야. 상쾌한 오후로 들어서자 저는 함께 숨을 쉬는 듯 완벽한 리듬으로 펄럭이는 쌍둥이 깃발이 있는 현관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유대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권력의 동맹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말이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그의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불을 뚫고 온 사람을 버리지 마.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호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멀리 데려다 준 것은 바로 친구였습니다. 결국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빈손으로 미국에 돌아와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박은 미국의 도구로 돌아온다는 것을 연설했어요. 한국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가장 잔잔한 물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국은 분명 동맹국인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처럼 그들을 버리면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주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전부 철수시킬 테니
한국은 알아서 핵무기를 개발한 뒤 스스로를 지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동맹국인 한국을 협박하며 압박하는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의 핵무장에 암묵적인 동의표를 던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핵무장을 어떻게 막을 거죠? 저는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바로 아래의 세계 군사력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8만 명의 병력, 4,000대 이상의 탱크, 600대 이상의 전투기, 그리고 나토 밖에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방공 통합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죠. 한국의 K2 블랙팬서 탱크는 가속도와 지형 성능 면에서 우리의 M1 에이브럼스를 능가합니다. 그들의 KF-21 스텔스 전투기는 곧 대량 생산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방위산업 수출은 5년 만에 3배로 증가하여 현재 연간 170억 달러가 넘는 상태예요. 이런 나라를 우리의 아래로 취급하는 건 그야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와 같아요. 상원 의원들은 불편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방 안에 불안한 물결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보세요. 그들 중 한 명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럴 수 있다 해도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핵한국은 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중국을 도발하고 일본을 도발하겠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동안 그들이 우리에게 의존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보호를 약속하면서도 우리의 광학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자신들을 핵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미국의 영토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주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패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분석가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은 우리가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브리핑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국민의 72%가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는데 이는 공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거의 80%가 향후 10년 내에 미국이 핵무장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누가 한국의 핵무장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슬라이드인 글로벌 억제의 지표를 비교한 차트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원자로, 용량과 미사일 기술을 갖춘 한국은 10개의 탄두, 완전한 이동성, 완전한 지휘 무결성 등 100일 이내에 작전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놀랍지만 진실은 간단했습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제력이 문제였죠. 미국이 핵무장을 허용해 주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맥갤런 상원 의원은 몸을 뒤로 저현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독립적인 핵 한국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저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당신은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을 억제함으로써 그들의 핵 무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한국의 자제력이 아시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확대보다는 협력을 선택해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계속 부양가족처럼 대한다면 한국의 인내심은 끝나고 균형이 바뀔 것입니다. 다른 보좌관이 속삭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변심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파괴가 아닌 규율을 통해 이를 얻은 최초의 진정한 민주적 원자력의 탄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억지력의 미래죠. 한국이 핵 개발에서 우리를 앞지를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라고 한 상원 의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한국 원자력 인프라의 방대한 지하 지도인 첫 번째 슬라이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는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입니다. 4기가 더 건설 중이죠. 한국은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의 10%를 공급하고 있으며 고장률은 0.00007%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엔지니어들은 수개월이 아닌 몇 주 만에 조립할 수 있는 정교한 모듈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APR 1400의 다이어그램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력로가 아닙니다. 이는 규율의 상징입니다.
모든 회로, 모든 센서, 모든 소프트웨어 라인은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의 외부 부품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완전한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의존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은 핵무기 개발에 어떠한 외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열화학적 분리를 통한 재처리 능력, 이미 그들의 연구 프로토타입에서 완전히 테스트되었습니다. 중성자 포획 효율은 전 세계 평균보다 23% 높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도 없는 국가임에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핵 기술을 가진 셈이죠. 한국이 핵 분열성 물질이나 저농축 우라늄에 접근하면 4주 이내에 무기급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원심 분리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뒤쪽에 있던 과학자 중 한 명이 마침내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한 달 안에 완전한 핵 억지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더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바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검은색, 세련되고 무섭게 우아한 현무5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프로토타입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전용입니다. 8톤 탑재량, 사거리 3,000km, CEP는 1.5m 미만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창문 크기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기는 대륙강 근처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들의 가장 인상적인 무기도 아닙니다. 한화와 LIG 넥스원이 구축한 이 유도 시스템은 대기 왜곡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재조정하는 AI 기반 관성 보정을 사용합니다. GPS가 필요하지 않아요. 궤도에 있는 모든 위성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더라도 미사일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적을 명중시킨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핵탄두가 탑재된다면 전 세계는 한국이 원한다면 100% 끝장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모두가 경악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스마트 억지력이라고 부릅니다. 조용한 전력과 통제된 전력을 뜻하죠. 상원 의원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미국이 그에 맞설 수 있을까요?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드웨어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는 없죠. 결국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아무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미 한국은 준비해오고 있었거든요. 혼란이 그들의 얼굴 전체에 퍼졌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정밀함, 규율, 당열. 이것은 유행어가 아니라 그들의 운영체제예요. 완벽을 도덕적 의무로 여기는 사람들의 효율성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젠 핵무장한 한국이 전 세계에 의미하는 바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핵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순간부터 세계의 분위기는 바뀌게 됩니다. 한때 아시아의 변동성에 대해 조심스러웠던 투자자들은 한국을 새로운 앵커 국가라고 부르기 시작하겠죠. 골드만삭스의 기밀 보고서는 한국이 핵 억지력을 공식화하면 국가 신용 등급이 순식간에 AAA로 뛰어오를 것이라는 추정을 금융권을 통해 유포했습니다. 단일 회계 연도 내 자본 유입은 4,800억 달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력은 영구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성을 뜻하죠. 시장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도의 신뢰를 얻은 나라는 그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연구했던 기밀 경제 브리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예측은 놀랍습니다. 핵 능력을 확보한 지 5년 이내에 한국의 GDP는 2조 1천억 달러에서 3조 3천억 달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출 규모는 40% 증가하겠죠. 국방 수출은 260%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산업이 더 이상 위협받을 수 없는 국가의 닻을 내리면서 수년간 정체되었던 외국인 직접 투자가 다시 급증할 것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위치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던 나라였기에 그러한 위험성에서 해소되면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정학적으로 균형은 지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기울어질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에서는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모든 지역 강대국이 한국의 억지력 방패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겠죠. 더 이상 강대국의 주변부가 아닌 한국은 아시아 방위 아키텍처의 중력 중심이 될 것입니다. 랜드 코퍼레이션의 전문가들은 향후 태평양 방위 협력의 70%가 한국의 지휘체계, 물류 또는 사이버 인프라에 의존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어요. 물론 외교도 바뀔 것입니다. 한때 한국의 절제를 유지하라 라고 압박했던 국가들이 갑자기 동맹을 맺으려고 줄을 서게 되겠죠. 대서양 이사회가 실시한 가상의 UN 여론조사에서 비동맹국의 78%가 현재 어떤 핵 보유국보다 한국의 핵 관리를 신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침략도, 식민지 야망도, 권력의 부패도 없는 한국의 기록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갖고 있는 깨끗한 이력이죠. 결국 나토도 전환할 것입니다. 브뤼셀 분석가들은 이미 한국을 유럽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시아 파트너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프랑스와 영국은 오랫동안 확산을 우려해왔지만 이제는 한국의 억지력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안정화 세력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시뮬레이션에서 유럽 에너지 시장은 한국의 무역 및 방위 파이프라인을 핵 확보로 모델링했을 때 17%의 위험 감소를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죠. 한화,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 한국의 방산 대기업들은 첨단 AI, 정밀 유도 핵 억지력 기술을 록히드 마틴과 경쟁하는 수출 패키지에 통합할 것입니다. 유럽이나 중동의 잠수함을 한 척만 매각해도 120억 달러가 넘을 수 있어요. 글로벌 방산 박람회는 더 이상 미국과 프랑스 부스가 중심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바로 이제 중심이 되겠죠. 물론 동시에 한국의 민간 산업도 번성할 것입니다. 원자력 능력은 무기일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숙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소형 모듈러형 원자로, 원자력 추진 시스템 또는 융합 연구개발 파트너를 찾는 국가들은 한국을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K-뉴클리어 브랜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한국은 전 세계 민간 원자력 인프라 계약의 22%를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세계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에서 나온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제네바의 한 무역 분석객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저 웃더군요. 모두가 신뢰하는 것은 한국뿐이니까요. 서방은 중국의 확장을 두려워합니다. 동방은 러시아의 통제권을 불신하죠. 하지만 한국은 정복 없이 건설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거죠. 하지만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초강대국은 핵 보유국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대하거든요. 그리고 신중함은 존중을 가져옵니다. 한국이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서구권 국가들의 시대는 끝납니다. 더 이상 군대 분담금 요구도 없고 거만한 보호자 이야기도 없게 됩니다. 미국은 수호자가 아닌 평등하게 협상하게 되겠죠. 의회 연구소의 내부 브리핑은 이를 직설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달성하려면 미국은 재보정을 해야 합니다. 철수나 강압은 동맹 유지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지배력을 상징하던 달러조차도 아시아 안보 무역 합의에서 원화에 밀리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핵 정상화 이후 10년 이내에 원화가 지역 방위 거래의 8%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현재 거의 제로 수준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기술을 바탕으로 부산, 두바이, 싱가포르를 잇는 한국 금융권이 형성될 수 있죠. 사실 저는 말을 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뿐이었어요. 전 세계는 오랫동안 핵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맥락에서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70년 동안 이 나라는 타인의 힘에 의존하고 보호를 구걸하며 다른 사람의 힘의 그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절대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순간은 단순히 전략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다시 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를 두렵게 하는 이유였어요. 미국 관찰자로서 제 자리에서 대부분의 동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권력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한국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권력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과 미국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기회 한 번에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이유였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